전파가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황태욱 센터장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외부 발표를 가는데요. 항상 10번 중에 9번은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에, 그것도 맨 마지막 타임. 그래서 최대한 엑기스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표도 그림 위주로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앞에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전파 자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다면 전자파 인체 보호 쪽에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최근 발표된 전파진흥 기본계획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이렇고요. 저는 한국방송전파진흥 전자파 안정보센터의 센터를 맡고 있고요. 전파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전파공학 하면은 굉장히 그 하이테크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전파라고 하면 그냥 안테나만 세우면 나오는 걸로 다 아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겠지만 전자파는 이제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파의 사용이 굉장히 좀 위험한 쪽으로 위험성 있는 걸로 또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전자파 인체보호 표준 분과 의장을 맡고 있고요. ITUT나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IEC 그런 부분에서 국제 표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핵심 인프라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파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테나 세우면 그냥 나가는 누구나 그냥 쉽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핀란드의 6G 비전을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재밌는 영상이긴 한데 보시면 6G 시대가 되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나를 태워주고 그 건물의 어떤 인프라들이 다 센서화돼서 하게 되고 차량을 타면 차 윈도우에 내가 약속이 뭔지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요게 지금 맨 마지막 그림은 이게 병이에요. 병인데 이제 커버가 이제 섬유화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섬유화된 커버고 이 라벨이 없어지고 여기에 그런 정보를 표출해 줄 거다. 스마트 시티가 될 거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런 시대가 되려면 각종 센서가 복합된 그런 시대가 될 거고요. 최근 발표된 전파진흥기본계획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전파가 핵심 인프라로 깔려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일 겁니다. 앞에서도 아마 장표에도 있었지만 전파는 공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인프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파가 전자파 인체 보호, 인체 영향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GNP나 GDP가 상승하면서 삶의 수준보다는 삶의 질을 생각을 합니다.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매일매일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삶의 수준을 생각했던 삶이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또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내 아이가 살만한 나라,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삶의 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잡지가 있는데요. 매년 7, 8월에 삶의 질이라는 그 주제로 매년 7, 8월에 그 주제에 맞는 기사를 내는데요. 여기서 항상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탑 20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1년에 서울이 한번 탑 10에 들고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노클에 지금 왜 전자파 얘기하다가 모노클을 얘기를 하냐면 이 모노클이 살기 좋은 도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타벅스가 있는데 모노클이 판정하기에 스타벅스가 있는 도시가 삶의 질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표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단위 면적당 스타벅스 개수가 살기 좋은 도시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스타벅스 단위 면적당 되게 많죠. 예, 이 모노클이 판단하는 거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스타벅스가 많으면 질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스타벅스 가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좀 더 조용한 작은 커피숍이 더 많아야 책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뭐 데이터 센터 전자파도 많은 영향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파가 편리하지만 사람들은 그 편리한 세상을 꼭 굳이 나는 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전자파는 WHO에서 2B 바람 등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B 바람 등급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2B의 그룹에 속하는 그룹들은 여기 주유소 마크 있지만 가솔린, 디젤 이런 거하고 같은 그룹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시안 전통 절임 음식도 같은 2B 등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2B 등급이에요. 같은 그룹에 보면. 하지만 또 WHO는 김치는 또 슈퍼푸드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2B라는 그룹 자체가 반드시 암을 결정짓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기둥 모양이 있지만 우리 지금 전자파도 어쨌든 발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UV, 라돈, 엑스레이 다 인체 영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보면 퍼블릭 헬스에서 그 웨이트가 있는 쪽은 사실은 UV 라돈 쪽이 더 높습니다. 위험도는. 근데 인식은 여기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UV 라돈보다는 EMF 쪽, 그러니까 전자파 쪽이 더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저희 KC에서 전자파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전자파가 이 정도 포인트에 있습니다. 뭐 심각한 질병과 가히 근거리에 놓여 있고요. 범죄보다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과 굉장히 클로스하고요.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 실제 국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자파도 그렇고 AIoT 시대에서 기본적으로 전파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지국을 세울 때도 반대가 심하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앞으로 아마 스마트 시티가 본격화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자파 방출 시설은 그래서 혐오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드일 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고요.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각종 레이더, 뭐 5G도 그렇고요. 5G 세워질 때도 전자파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 지금도 현재도 아파트 내에 기지국 세우면 철거하라고 뭐 아파트 주민단체하고 이통사들이 이것 때문에 협의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뭐 과연 진짜 전자파는 위험한가? 과기정통부는 매년 저희 KC하고 같이 다양하게 전자파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의 불균형이죠. 저희 KCA 같은 경우도 다양한 측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한테 그게 모두 다 풀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내놨을 때 그 정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불행히도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뭐 챗GPT에 전자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다 저렇다, 암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전자파 치면 각종 영상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전자파 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캡처한 건데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전자파 측정기라고 치시면 어플도 있어요. 핸드폰이 전자파 측정기로 쓸 수 있다고 어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잘못된 어플인데 핸드폰이 지자기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 센서가 있어요.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기 수준을 체킹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만든 어플인데 지자기 센서하고에 나오는 전자파하고 실제 우리가 실생활의 전자파하고는 전혀 다른 전자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짜죠. 예, 네, 이렇게 이것도 많은 사람이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5만 명 이상이 다운받았고 평점은 4.2점.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파지능기본계획에는 기존에 지금 일정 무선국에 특정 무선국에서만 관리를 하던 거를 이제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산 예측 평가를 도입을 해서 사전에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AI 기반으로 실제 전자파가 어느 정도 하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 기지국이나 어떤 전파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 지역 주민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6G가 되면 아마 수십 미터 이내의 기지국들이 설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밀리미터 웨이브를 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내에 굉장히 많은 전파 인프라가 깔릴 거고요. 결국은 실내에 그냥 마구잡이로 깔면 안 되고 어디가 핫존이고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무선전력 전송 섹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댑티브 빔포밍 기술로 사람한테는 빔이 안 가고 사람을 피해서 전파를 쏘면 된다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엑스에서 어댑티브 빔포밍을 써봤자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해당 기술은 특정 사람 한두 명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어디에 설치했을 때 핫존이 어떻게 되고 최대한 사람이 안 가는 쪽에 설치하면서 전파의 QoS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거고요. AI 기반 전자파 인천후 예측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효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시 전자파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전자파를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깔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A가 선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대략의 컨셉을 한번 말씀드리면 각각의 그런 집들이나 사무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들을 설치하고 바깥에 고정형 센서를 설치해서 또 그리고 차량으로 그 주변 이 전체적인 환경을 로컬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정보를 중앙으로 집중화시키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 후에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바라보는 전자파 인체 보호의 향후 관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호주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TTAK가 Talk to a Scientist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전자파 인식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대부분 노시보 효과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럴 거다라고 믿는 거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밀집 환경이고요. 작은 땅덩어리에 그래도 실제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밀집 환경이고 높은 미디어 의존도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에 나왔으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고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집단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 뭐 로제 아파트 노래 다 아시죠? 예. 대단한 나라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꼬마도 아파트를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다른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냥 너는 틀렸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자파 인체 영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발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전자파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정보를 어쨌든 오픈해야 된다. 정보를 안 주려고 해봤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전자파 그거 위험한 건데 자꾸 알리면 알릴수록 모르던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그거 전자파 위험한 거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자. 전자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일반 대중한테는 알려주지 말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데이터 센터처럼 데이터 센터 전자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와서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는 오픈할 때다. 숨긴다고 해서 정보가 숨겨지는 때도 아니고요. 정보를 오픈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저도 15년 가까이 해왔지만 약간은 계도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갔어요. 너 전자파 모르지? 모르면 들어봐. 이거 이런 거야. 이런 식의 컨셉이었는데 당신은 모르니까라는 컨셉이 아니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자파는 이런 겁니다라는 이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호주의 사례처럼 전문가 상담 채널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총칭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하다라는 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의 주요 컨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무선전력 전송할 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완화됐는데 그걸 완화하면서 그들이
그들도 몰랐다. 그 값이 그건지 몰랐다라고 완화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199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0년에 한 번 개정됐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각종 데이터들이 그동안 쌓였던 겁니다. 98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막 핸드폰 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2010년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보급이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영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때 당시는 보수적으로 설정했던 값이 아무것도 몰랐던 보수적으로 설정했던 값이 이제는 좀 낮춰도 좀 완화해도 괜찮겠다라는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모르니까 낮췄다 뭐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네, 저기 네, 마이크. 네. 예, 감사합니다.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라마다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서. 국가마다 정할 수는 있는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ICNIRP라고 해서 국제 비전리 복사 방어 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고요. WHO는 ICNIRP의 그 인체보호 기준을 준용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ICNIRP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EC에서 프리코셔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프리코셔너리는 사전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건강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경우 각 국가의 EU의 각 그 국가는 자발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강화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몇몇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좀 자기네 나라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IEEE의 그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IEEE 기준에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ICNIRP 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ICNIRP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오늘 뭐 컨퍼런스에 지금 마지막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 가장 이제 전달력 있고 이렇게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동통신 상용망만 있다가 이제 그 특화망도 생기고 이연파이브도 생기고 그다음에 6G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파도 이제 옛날보다 노출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 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자파에 지금 앞으로는 아마 전자파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파 인체보호 정부의 기존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내면 안전하다라고 본다. 실제 WHO의 권고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근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그 미세먼지처럼 뭐 값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파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마다 다 다른 거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잠깐 장표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보호의 관점은 30W를 초과하는 무선 인프라만 인체보호 대상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될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온 5G 같은 경우도 허가 출력이 5W 미만이고요. 소출력이고 6G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전자파의 위험에 대해서 덜 걱정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2020년에 다시 한번 그 인체보호 기준이 한 번 더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은 보수적이었다가 2010년은 조금 더 풀어줬고 20년은 더 풀어줬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제 기준은 더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는 더 강화된 기준을 쓰고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 이해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보면은 이동통신기지국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와트 이상의 그 전압을 갖는 그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전자파를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렇게 양호하면 어떤 그 마치 전력 효율 스티커처럼 그런 것도 이제 붙이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도 거의 전수조사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 이동통신사에 기지국을 옮겨달라는 민원도 가끔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기지국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실제 기지국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전혀 없는 그 전수조사에 가까운 걸 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준으로요. 5G NI 기준으로 허가 출력이 30W 초과하는 기지국은 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지국들이 전자파 강도를 측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 등급이라는 걸 받고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거에 맞는 이제 표식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1등급을 받은 기지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번 그러니까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동통신기지국 관련한 민원에 의해서 기지국을 철거하거나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사례는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기지국을 관리사무소랑 얘기를 하고 세웠는데요. 지금은 입주민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절반 이상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아파트 내에 세워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또 이 통신 관련 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재난이나 이런 안전 때문에 통신이 확보가 돼야 돼서 의무적으로 기지국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또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통사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뭐 이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